연말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처리 전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이야기는 이동관 이제 전이죠. 전 방통위원장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예고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표결이 있기 전 오전에 자진 사퇴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바로 사표 수리를 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묘수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뭐 묘수이자 고육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장 이제 6개월 정도는 이제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런 6개월 정도 기능이 정지되는 상태를 그냥 감수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방통위원장을 물리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방통위원장을 뽑아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뭐 판단 중에 결국 이제 방통위원장을 내리는 식으로 그 결단을 내리신 건데요. 이 부분은 저는 21대 총선의 결과로서 21대 국회의 그런 어떤 최종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이제 뭐 국회가 뭐 협치라든지 아니면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호 다 실종된 거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 상태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이제 민주당의 그런 탄핵안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한 정당에 몰아준 방식의 이런 그 의석수의 그런 분포가 결국 이런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전쟁화된 국회를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심각한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총선 구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장면들, 탄핵과 관련한 장면들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마음속 깊이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하시고 그 총선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될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편중된 의석수의 부작용으로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설 위원장 어제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편중된 의석수의 부작용이다. 그러면 어느 당이든 150석을 못 차지해야 된다거든요. 그러면 원 변호사님은 어떤 지금 다당제인 현행 선거구제를 찬성하신다는 것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윤석열 정부의 허약한 체질, 정말 시스템에 대한 이렇게 무이해.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벌써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한 두어 달 동안 하마평만 오르다가 두 달 뒤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아들의 학폭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어떤 걸 다 무시하고 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불과 탄핵된다. 아니면 이 방통위의 어떠한 이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통위원장을 바로 저는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에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진 사퇴는 절대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본인 자기 잘못이 없으면 왜 탄핵에 대해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것을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얼마만큼 이 국가 시스템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예.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이게 이제 탄핵이 되고 결과가 나오려면 이제 몇 개월의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네. 이 실물 상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이 그러니까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윤 대통령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래 구조가 방통위원장 1명과 여야 추천 2명씩 해서 5인의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구성을 해놨다고 한다면 지금 남은 이상인 위원만 남지 않아요. 그러면 방통위원장만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여야 추천위원 4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1명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어떤 그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당 추천위원도 임명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남은 1명 보충해야죠. 야당 2명 추천을 하면 거기에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걸 방통위 5인 협의체를
두 분이서 다 이걸 처리를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의 이런 그 이동관 어떤 전 방통위원장의 사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식물 사태라는 부분도 애초에 방통위원 구성을 미룬 윤 대통령, 윤 정부의 탓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그 전에 탄핵을 이상민 전 장관 탄핵했잖아요. 이상민 예. 전 장관 탄핵할 때 어떤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했습니까? 그거를 뭐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했냐, 못했냐, 아니면 그나마 이제 행안부 장관은 합의체 기간은 아니니까 뭐 차관이 대행한다고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행안부의 운영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수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결정들은 임시적인 결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무려 이제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합의체 기간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남을 경우에는 그게 개의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부터 많은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하는 게 목적이었지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의 탄핵 기각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 기각을 건명히 받아들이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다. 그러면 제가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막 던져가지고 4개월 정도 됐죠. 4개월 정도 행안부를 마비시켜 놓고 이번에도 또 방통위 마비시키려고 한 거고, 아니 막상 이제 그 방통위원장이 사직을 하니까 왜 사직하냐면서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좀 불만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 그만두게 하려고 사직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직을 안 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었나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탄핵을 해야지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 탄핵을 한다. 뭐 저는 그거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한 정당이 공당이 정부 기관을 마비시킬 생각으로 어떤 제도를 악용한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방통위 마비에 대한 그러니까 목적성에 있어서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좀 더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마비가 안 될 수 있게끔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직무대행 체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완벽하게 구현을 해놓으시면, 임명을 해놓으시면 마비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임명을 하나도 안 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탄핵되니까 이거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먼저 다 채워놨으면 됐지 않겠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민주당이 탄핵을 왜 껐다가 하면 국회에서 탄핵만 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국민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민 장관의 탄핵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떠한 수사도 어떠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당시 민주당으로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카드밖에는 국회에서 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유가 중대하냐 위법하냐 이런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당시에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탄핵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아까 그 방통위 마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건 결자에 해지하셔야 된다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자동적으로 폐기수를 밟게 됐고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포기하면서 표율이 불발됐고 이번이 딱 두 번째인데, 아까 이제 처음에 묘수란 말 하셨었는데 이 상황을 놓고 이제 민주당이 허를 찔렀다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뉴스에 보면 다른 지도부는 또 예측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21일을 두고 이틀 전에 한 28일에 한 것도 뭐 그러니까 공무원 그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뭐 퇴직 규정의 그 취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퇴직 금지 규정 그걸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사이에 어떤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신기하긴 한데요. 뭐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루에 3번 뭐 법원 가가지고 재판해야 되고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다른 거 당무에 제대로 신경이나 쓸 수 있나? 저는 그거 자체도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당에서 아주 뭐 중요한 일이죠.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거나 실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 사법 리스크 신경 쓰느라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동관 탄핵 문제도 신경을 못 쓰는데 앞으로 총선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뭐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대표와 지도부 간의 다른 메시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선회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릴 줄이야. 아, 이걸 할까? 네, 설마 이렇게까지 정당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의는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걸 설마 수리를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안 쳤는데 이렇게 탄핵을 야당이 주도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바로 사퇴하고 이걸 대통령이 그냥 바로 수리를 하신다? 설마 이렇게까지 국가 시스템을 정말 농락하지는 않겠지라고 아마 그래서 예상을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도 아마 뭐 우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면 사퇴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겠다. 근데 대통령이 이걸 수리하실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하셨다라는 거라고 전 선회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필리버스터로 이번에는 어쨌든 사퇴로 이제 두 번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진하려던 것이 막혔기 때문에 지도부의 리더십이라던가 어떤 전략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는 예상을 못했다고 봅니다. 당시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얘기는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떤 지도부 내에서도 갈렸거든요. 예. 원내 대변인, 원내 뭐 집행부라든지 그다음에 최고위라든지 갈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도대체 그 법을 그냥 통과시키고 오히려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걸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요. 저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탄핵에 이은 어떤 방통위원장의 사퇴는 뭐 전략의 부재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뭐 100% 예상하지는 못했지만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통위원장의 사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뭐 일부 저는 부분적인 승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제 사퇴를 당론으로 좀 정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기존에 이제 이 탄핵이라는 게 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던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민주당이 뭐 이상민 장관 탄핵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검사들 탄핵부터 해서 앞으로 또 누굴 또 탄핵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그 비상적인 수단으로서 규정돼 있는 헌법의 조항,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규정을 이렇게 그런 사유도 없이 막 이제 사용하는 그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좀 최소한의 그런 조절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장이라는 게 뭐 단순히 뭐 절차만 진행하는 그런 무슨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용도 좀 판단하고 그리고 그게 맞냐 안 맞냐 조율도 하고 여야를 조율하는 가장 중심에 어찌 보면 국회의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 정당 소속이었다가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스럽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편파적이라는 비판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똑같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진표 의장님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은 지난번 11월 16일 날 탄핵안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하지만 당시에도 김진표 의장은 원칙대로 하신 거예요. 저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까지 모든 국회의장이 그랬듯이 그냥 원칙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이것을 개의를 하겠다,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진표 의장에 대한 어떠한 지금 여당의 어떠한 이러한 그 불만은 정말 투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진표 의장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좀 불리하게 판단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원칙대로 가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원칙대로 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손준성 또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가 됐는데요. 제가 앞서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이제 헌정사는 두 번째인데 뭐 대검 측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두 분 역시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참 손준성, 이정섭 검사가 왜 탄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서 제대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탄핵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도 왜 되는지 그냥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그냥 탄핵의 이유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이제 공무원 탄핵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때 탄핵이 적어도 중대한 사유가 되려면 뇌물죄 같은 그런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윤리 규정을 침해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헌재 판결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뇌물죄 성립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말 세 마리 부분. 그래서 경제 공동체 논리가 나왔던 거고. 그런데 뭐 이동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손준성, 이정섭도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뇌물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게 뭐 헌법적 가치 위배가 정확하게 되는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탄핵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김용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장판사가 조병규 판사인데 그 조병규 판사나 이런 판사들도 본인들한테 이렇게 불리하다 그러면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도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탄핵에 대한 부분 결국 이제 민주당은 뭐 의석수를 가지고 절차대로 하는 거라고 주장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투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에 대한 불명확성을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 사유를 어떻게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인용에 이를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인용에 이를 만한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봐야죠. 그러니까 검사와 어떤 행안부 장관과 같이 국무위원과 그다음에 대통령과 같이 어떤 탄핵의 기준은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기준을 검사에게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헌법재판소라는 어떤 정치적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사에 대한 손준성 검사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이정석 검사도 지금 수사 중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어떤 위법 또는 비위 검사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여부고 항상 검찰에 대한 불만 이분들이 탄핵까지 가게 된 것은 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사기였어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법적인 처벌,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분대로 법원에게 맡기고요. 대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저는 어떠한 이 검사가 탄핵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것이 누적이 돼야지만 검찰이 나중에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수사를 안 했더니 이게 야당 예를 들어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했더니 이게 인용이 되더라. 그래서 파면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쌓아갈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분들은 탄핵을 남발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스스로 검찰 스스로 어떠한 자체 정화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정말 최후적 수단이지만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꼭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검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셨거든요. 개인적인 의견 좀 궁금합니다. 이 탄핵을 가지고 뭐 국민들께서 무슨 판례 쌓기를 위해서 탄핵을 한다? 저는 그렇게 탄핵이란 게 무슨 뭐 시험 삼아 해보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나 다름없으신데요. 지금 탄핵을 하는 조건이 최소 그 국회의원 절반이 15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그냥 시험 삼아 판례 쌓으려고 뭐 안 되면 말고 결국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법률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가 있을 건데 그 내부적인 장치들은 그러면 전혀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는다는 건지 뭐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그 국가 중대사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보면 아니면 말고 뭐 모든 정책을 해보면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하면 결국 국민들은 실험실의 쥐가 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정책이나 아니면 국가 중대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가볍게 이 국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어제 윤 대통령은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민주당은 다음 주에 쌍특검 법안 처리를 예고를 했는데 일단 이게 되려면 김진표 의장이 또 이제 본회의를 좀 앞당겨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결정할 것 같으세요? 저는 여실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실 것 같아요. 김진표 의장님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꼼수를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칙대로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란봉투법, 우리가 노동관계 근로기준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그 노란봉투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번 개정된 요소 중에서 그다음에 약간 뭐 지금 여권에서 비판하듯이 약간 뭐 불합리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이게 행정부에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좀 굉장히 유감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이 참 비상적 권한인데 둘 다 국회나 어떤 행정부에 이것들이 좀 남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께 어찌 되었든 간에 불안정한 정치 정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 그러니까 쌍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대한 저는 그 기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뭐 대장동 특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이걸 대통령이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정국에 상당히 분기점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의석수를 앞세워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금 던져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결국 여야 간의 합의가 없었고,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없었을 때 거부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뭐 이재명 대표는 이것도 본인 그 재판 신경 쓰느라 예측 못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여의도에서 그걸 예측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 이제 그 뭐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뭐 거부권 되면 또 말고, 그리고 뭐 아까 나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쌍특검이니 이런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도 다시 또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전부 지금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그냥 실험실의 쥐,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실험실의 쥐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전에 뭐 탄핵 이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에 뭐 내일 모레죠. 중폭 이상의 계획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경질성 인사가 뭐 단행될 것인가, 또 총선 출마설에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전 현 법무부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걔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바라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뭐 그분의 거취는 거의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시기만 문제지 결국 이제 나오셔가지고 총선에 뭐 대비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부산 엑스포 관련이에요. 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허위 보고가 있었다는 그런 정황들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가,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인사라는 게 능력 본의도 돼야 되고, 그리고 농공행상도 돼야 되고, 신상필벌도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판단, 그 인사권, 그게야말로 가장 어찌 보면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모두가 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결단은 결국 대통령님께 달려 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포함이 될까요? 좀 더 뒤 뭐 연말 이제 원포인트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는 제 상황이어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조금 일찍 나와버리면 이슈가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다 그 쏠려 들어가 버리는데, 그 사이에 12월 한 달 동안에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당 내부에서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뭐 정당에 입당한다든지 뭐 그 장관직에서 나오시는 게 예. 그런 이슈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통령실 안팎의 하마평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이번에 내각을 좀 보다 뭐 관료 전문가 위주의 실무형으로 구축할 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적합한 인사도 있고요. 하마평에 임무 오르신 분들 보니까. 근데 또 부적합한 인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좀 일단은 뭐 특정돼서 이제 후보가 되시면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한동훈 장관은 저도 마찬가지로 1월 달이 넘어야지 1월 11일 전에 직전에 저는 아마 개각이 되지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은 이준석에 대한 대안 카드예요. 한참 11월 달 우리가 한 거의 두세 주 동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한참 정말 뉴스를 도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막파제에 나타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약간 열풍을 잠재웠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27일 날이 다들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신당 발표일지 그렇죠. 아니면 예. 탈당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예고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질 이준석으로 인한 이슈몰이를 아마 저는 잠재울 수 있는 한동훈 카드로 잠재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